안녕하세요. 조영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바이럴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책 한 권으로 마케팅과 심리학 두 가지를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 책의 저자이신 이승윤 교수님께서는 마케팅을 하고 계시지만 원래는 심리학을 전공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저는 마케팅을 잘 하려면 심리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마케팅은 결국 인간의 마음을 훔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마음을 잘 훔치기 위해서는 심리학, 인간의 본성, 인간의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바이럴 책은 마케팅이랑 심리학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롤로그 부분이랑 목차 1번 입소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번에 뒤에 목차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롤로그 부분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프롤로그의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가 나와요. 미국 언론사의 90%가 트럼프가 아닌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측을 했는데 몇몇 온라인 조사 기관에서는 트럼프 당선을 예측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온라인에서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이야기보다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떻게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까? 요거에 대한 이유로서 저자는 트럼프는 철저하게 감정에 호소하는 SNS 콘텐츠를 발행했다 라고 하고요. 해시태그 에스크트럼프를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유권자들과 소통했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끊임없이 자신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반대자들이 해시태그를 달아서 올린 글에 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는 되게 특이했어요. 이건 되게 특이했던 사례인데 유머를 담은 게시물을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사생활이나 가족사, 이슈거리 등 이런 컨텐츠들을 공유를 함으로써 우리랑 비슷한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걸로 이미지 메이킹을 했다라고 해요. 제가 사실 이 책을 읽고 이 사례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트럼프의 트위터 마케팅 사례를 조금 찾아봤는데요. 트럼프의 트위터 마케팅에 대한 저의 간단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트럼프는 온라인상에서 사람들끼리 토론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게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는 일단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굉장히 활발하게 공유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리트윗을 남기면 꼭 트윗을 또 해줬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일부러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트럼프와 하루 종일 트위터로 싸움을 하게끔 토론 분위기를 형성을 해버렸습니다. 트럼프의 지지자들과 힐러리의 지지자들이 하루 종일 싸우는데 싸울 때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단어가 트럼프라는 거죠. 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힐러리 클린턴보다 트럼프에 대한 언급이 더 많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던 거죠. 온라인상에서 트럼프가 훨씬 더 많이 언급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트럼프의 온라인 소통 공간을 잘 활용했다. 트럼프가 더 많이 언급이 된 것은 다 트럼프가 의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자는 이 책의 구성을 입소문, 주목, 기업, 경험 그 네 가지를 콘텐츠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목차도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자는 이 네 가지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 변하지만 인간의 내면은 잘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차 1번 입소문 부분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는데요. 쉑쉑 버거에 대한 사례를 해주셨어요. 저자는 희소성 전략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의 희소성 전략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로는 수량 희소성, 두 번째로는 장소 희소성, 세 번째로는 시간 희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량 희소성에 대한 사례로는 허니버터칩 그리고 쉑쉑 버거의 예시를 들어줬고요. 나이키와 아디다스
리미티드 에디션 사례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나미 153 리미티드 볼펜 이 사례도 설명해 주셨고, 자, 1번 입소문 부분 요약을 해드릴게요. 희소성이란 과시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그리고 콘텐츠의 희소성은 과시라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통해서 인증샷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희소한 것은 좋은 가치를 지닌 물건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구하기 힘들다, 또 홈쇼핑 조기 마감, 곧 마감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빨리 사야 돼, 얼마 안 남았어, 되게 좋은 물건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간은 희소한 콘텐츠를 통해 자신은 흔해 빠진 사람이 아니라 차별성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은 흔해 빠진 사람이 아니라 차별성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사람들은 희소한 제품을 통해서 나를 대입을 시켜서 난 이 제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는 난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난 남들과는 달라, 이런 모습을 SNS상에서 공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희소성 전략에는 수량 희소성, 장소 희소성, 시간 희소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량 희소성에 대해서는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리미티드 에디션, 그리고 우리나라의 허니버터칩, 처음에 되게 구하기 힘들었던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에는 먹고 싶은데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음식이었잖아요. 내가 만약에 허니버터칩을 먹으면 남들은 먹지 못하는 걸 나는 먹었어, 나는 희소한 걸 먹었어, 나는 남들과는 달라, 이런 거를 인증샷으로 찍어서 올리는 문화가 있었죠. 장소 희소성, 쉑쉑버거가 그렇죠. 처음 오픈했을 때 강남 1호점에서만 쉑쉑버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 희소성에 대해서는 스냅챗, 저는 사실 시간 희소성 사례를 보면서 이번에 스타벅스 MD 상품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스타벅스가 이번에 서머 레디팩 제품을 이제 내놨는데, 선착순으로 제품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프리퀀시를 모으는 기간도 정해져 있죠. 짧은 시간 동안 모아야지만 이 서머 레디백을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어떤 분은 커피를 거의 200잔 가까이 시켜서 한 잔만 먹고 나머지는 버리고 그 서머 레디팩을 받아가셨다라는 뉴스도 최근에 있었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마세라티의 한국 시장 성공은 벤츠와 BMW가 저가 모델을 출시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벤츠랑 BMW가 갖는 가치가 아무나 사지 못하는 비싼 차,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벤츠랑 BMW가 저가 모델을 출시를 하면서 길거리에 벤츠와 BMW가 많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흔한 차는 원치 않아, 잘 보이지 않는 차를 타고 싶어 라고 해서 찾게 된 차가 마세라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되게 문화심리학적 관점으로 풀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벤츠와 BMW가 저가 모델을 내면서 마세라티의 매출이 급증하는 사례, 이걸 사실 데이터만으로 이해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심리를 따라가면 이해가 되죠. 나는 벤츠랑 BMW는 너무 많이 보여, 흔해, 원치 않아, 나는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는 차를 타고 싶어, 그러면서 마세라티가 많이 안 보이니까 마세라티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마세라티는 연간 1만 대 미만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과시욕구를 충족시키는 이야기를 할 때 큰 희열을 느끼도록 태어났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인간은 자랑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낀다, 이 말이고요. SNS는 과시욕구를 채울 이야기를 하기에도 좋고 이런 반응을 확인하기에도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SNS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핸드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SNS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를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면 좋아요나 댓글을 통해서 이런 반응들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저자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고요. 다음은 인정 욕구의 법칙,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배트키드의 사례, 그리고 탐스의 Without Shoes 사례, 디즈니의 Share Your Ears 사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코즈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는데, 코즈 마케팅에서 코즈란 사회를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명분 이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코즈 마케팅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착한 행사의 공유 가치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을 코즈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인간은 칭찬을 들으면 인정받는다고 느낀대요. 맞는 것 같아요. 칭찬은 이제 거래도 춤춘다라고 하죠. 그리고 코즈 마케팅의 사례의 가장 큰 장점은 유명인들, 인플루언서들이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소속욕구의 법칙을 설명해 주는데, 저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울거나 웃는 순간에 그 감정을 혼자만 느끼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함께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저들을 울리거나 웃겨라. 그러면 콘텐츠가 공유가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공유하면 인간관계가 돈독해진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저자는 생리적 각성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생리적 각성이란 공감 욕구를 자극하는 특정한 감정, 자율신경계가 활성화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생리적 각성은 공유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면서 이모티콘과 이모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를 해줬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이모티콘과 이모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공감이 덜 됐습니다. 사실 이모지를 활용한다고 해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인간의 감정을 공유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아쉬운 사례가 이모티콘과 이모지의 활용에 대한 사례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리면 공유가 발생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고 싶은 SNS 콘텐츠란 공유했을 때 얻는 가치가 존재하는 콘텐츠다 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말하고 싶은 SNS 콘텐츠, 공유했을 때 얻는 가치가 존재하는 콘텐츠. 그래서 과시욕구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 인정욕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는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 소속욕구란 나는 타인과 감정을 나누는 사람이야 라는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의미한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 저만의 방식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파트를 정리를 해요. 좀 더 인간의 본성에 집중하고 인간의 중요한 본성을 충족시키는 가치를 담은 콘텐츠의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 너무 좋았어요. 이 말은 진짜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노트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어 놓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연습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심리를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